우리 앞쪽에 우리 생명연대 상임 대표이신 우리 조성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위기를 아마 구제할 수 있는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3월 25일은 우리 민간이 주장하고 우리 모든 한국을 시작해서 인류사회의 희망을 주기 위한 살미오에 기념하는 생명 존중의 날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우주보다 소중한데 720명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지금 현실에서 이러한 자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자살하게 된 원인은 다들 아시지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신적 원인과 억울함,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살미오 제2회 생명 존중의 날 선언문을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귀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중히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생명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사명은 생명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생명의 기쁨이 이 땅에 만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무겁게 고백합니다. 올해에도 16년째 OECD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한 해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을 남의 일처럼 방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생각하고 사회와 종교의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보듬고 치유하며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공동체 회복 노력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머리 숙여 참여하고 생명 존중 선언과 함께 생명운동 실천 행동가로 앞장서 나서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의 선언과 출발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생명운동을 촉발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자살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합시다. 자살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자살로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절되고 분열된 사회를 생명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이 생명운동에 참여하도록 생명운동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살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듬고 애도와 회복을 지원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강연, 설교, 설법, 강론과 실존 행동을 통해 종교가 가진 큰 역량을 동원하여 생명 존중 인식 확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서약 캠페인과 생명운동 확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 대신에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평화, 상생의 문화를 제공하는 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인간과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일하도록 협력과 보호를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한국생명운동 30개 단체 회원 일동 항상 곁에 있어줄게 라라라라 지키자. 자살은 사회적인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자살예방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시대적으로 결국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만들어낸 이 무서운 코로나 시대에 그 다음 닥쳐올 것은 외로워서 또한 힘들어서 또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세상을 포기하는 이 참담한 사건이 이제 연결될 것 같은 참 이제 꽃피는 이제 봄이 왔죠.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 하는데 그 다음 닥쳐올 것이 뭐냐. 왜 불행하게도 여기 오신 우리만 거기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단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오늘 오신 50여 분의 이 5천만 명의 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깊이 생각하고 앞장서서 예방운동을 해주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히어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중차대한 책임을 느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나오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인간이 금권의 권리를 빼앗기는 이런 불행한 사태. 여러분 어제도 아주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이 극단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야 되느냐. 참 잠깐의 말씀이 오랜 가슴을 울리는 그런 모임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 금권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내 존재의 의미를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우선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삶이 옵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살아있는 날로 우리가 민간이 주도하는 날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2년, 이제 올해 2년입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활동을 아주 귀한 한 분의 뜻으로 10수년 전에 시작했던 것이 벌써 이렇게 큰 규모로 바뀐 것 같습니다. 부디 5천만 국민이 3월 25일은
생명을 존중하는 날이다 라고만 각인시킨다면은 그에 따른 결과가 더 커지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축사 장예수 사랑합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생명이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오늘 제2의 생명 존중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생명사랑 문화가 만발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출산율 38위로 꼴찌라고 하니 헤쳐나가야 할 길이 너무 어둡고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희망합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작은 누룩이 큰 반죽을 부풀리듯 우리의 생명 존중을 위한 믿음 있는 기도와 역동적인 실행은 언젠가 반드시 생명 존중 문화가 활짝 꽃피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낙태 반대, 생명 사랑, 나부터 시작합시다. 국민 모두 동참시켜 나갑시다. 정부가 앞장서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생명 존중 문화가 활짝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3월 25일은 삶이요 제2회 생명 존중의 날입니다. 생명 존중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행사와 생명 존중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생명 존중 운동을 펼쳐온 국회 자살 예방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과 한국생명운동연대 회원단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연속으로 OECD 자살률 1위, 2017년 2위를 기록한 이후 2018년부터 다시 1위에 올라서 2020년 자살 사망자는 1만 3천 명으로서 OECD 1위를 또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명명할 정도로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불황으로 고통받는 20대와 30대 젊은 층,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 노년층의 극단적 선택도 늘어났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고 전문 건강한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되는 자살은 국가의 책임, 법, 제도,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라는 주제로 제2회 삶이요 생명 존중의 날 기념 행사 및 정책 세미나는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깊은 행사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생명의 고귀한 의미를 되새기고 생명 존중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2020년 2월부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입법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태 관련 법안이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 생명 존중의 사상과 또한 각 종교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 정말 반듯한 사회,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많은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 행사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생명 존중 사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생명 존중의 날 기념 세미나 연료된 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 1회 세미나 때도 많은 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두 번째도 참여하게 돼서 저 자신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의료인으로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생명과 그리고 이 정말 우리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절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그런 데이터를 보면 자살 시도자나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정말 사망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악화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사회에 그런 취약한 고리인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있어서 코로나에도 더더욱이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생명 안전에서의 그런 취약함이 더 노출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회복의 기간에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취약한 부분을 더 찾아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코로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다음에 올 신종 감염병에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의 이런 생명 존중에 우리 국가적 안전 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 존중의 날 기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국회 자살 예방 토론 그리고 한국 생명운동연대, 안실련, 한국 종교인 연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울과 자살과 이런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더 나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 또한 의료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과 예산과 그리고 우리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분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1대 국회 남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생명 존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의 그런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서 단순히 오늘 포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희 의원실과 같이 소통해 주시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화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포럼 감사드립니다. 삶이요 제2회 생명 존중의 날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귀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중히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생명을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사명은 생명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생명의 기쁨이 이 땅에 만발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무겁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16년째 OECD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한 해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을 남의 일처럼 방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생각하고 사회와 종교의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보듬고 치유함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공동체 회복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 숙여 참여하고 생명 존중 선언과 함께 생명운동 실천 행동가로 앞장서 나서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의 선언과 출발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생명운동을 촉발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자살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합시다. 자살은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자살로 생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절되고 분열된 사회를 생명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이 생명운동에 참여하도록 생명운동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살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듬고 애도와 회복을 지원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강연, 설교, 설법, 감론과 실천운동을 통해 종교가 가진 큰 역량을 동원하여 생명 존중 인식 확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서약 캠페인과 생명운동 확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 대신에 사회 구성원에게 생명과 평화, 상생의 문화를 제공하는 생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민간과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일하도록 협력과 고언을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한국 생명운동 30개 단체 회원 일동. 여러분 같이 동조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지는 그저 한 성직자로서 이 자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살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천착해온 그런 입장도 아니고 단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살 문제가 하루에 36명이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1년에 아까도 얘기 나왔죠. 한 13,000명가량 죽어나간다.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이런 슬픈 사건 이면에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유엔 무역개발 은크타드가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195개국 전원 만장일치로 인정했다고 하는 세계가 인정한 셈이죠. 60년대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세계 최빈국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 대회에 합류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갔던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요즘 자본하니 선진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 군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교육 수준, 건강 및 수명, 높은 삶의 질, 1인당 국민 총 소득 등을 계산해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하는데, 각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된 점은 경제적인 성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 소득 DNI가 35,000달러를 넘어섰고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을 유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사모클럽에 가입한 것인데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가 된 것이고, 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6위, 7위였는데 올해는 이탈리아를 앞질러서 세계 6위에 오른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세계 6위지요. 숫자상으로 볼 때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 후진국의 정령인 독재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나라의 권력을 바꾸는 경험을 한 놀라운 나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K문화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 전에는 한국의 자동차가 서구 유럽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자동차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외국의 호텔에 가보면 한국의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국의 호텔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즐기며 한국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보면 어떨까? 저는 문헌을 좀 살펴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의 철학자 프랑크 베르가리안 책 죽음의 스펙타클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 특징을 4가지로 짚고 있는데, 첫 번째로 끝없는 경쟁, 두 번째로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는 4가지 단어로 한국을 평가를 했는데,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라는 사회는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어려운 그런 사회다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뽑은 첫 번째 한국 사회의 특징은 끝이 없는 경쟁 사회라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나 문화는 없겠지만 유독 한국 사회의 경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말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경쟁하고 싸운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라는 것이 외국 학자가 보는 한국 사회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의 경쟁은 살벌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일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의 그 특별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오랜 동안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남북 분단 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뒤에 붙어 있는 프랭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명존중연대회의나 혹은 종교단체가 이 문제를 정말 사회 의제로 이게 오르게 하려면 생명존중당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국가의 국회법이 바뀌어가지고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소수인들의 우리 의견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그런 정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당 구조 독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녹색당도 있죠. 여러 가지 노동당도 있어야 되고요. 농민당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농민이나 노동하는 자들의 의사가 국회에 전달이 돼서 정치 전반에 영향을 줘야 되는,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국가의 중요한 의제는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인데요. 권력과 돈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 몇몇 엘리트 그룹들이 국가의 권력이나 돈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기회까지도, 교육의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모든 이런 기회까지도 승자 독식에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 가진 것을 세습하는 그런 구조. 교회는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 면담도 있습니다만 교회로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197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쟁 논리가 더욱 심화되고 갈수록 사회는 더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쟁 구도인 한국 사회에서 패자가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그 꼬리편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학벌이 계급이 된 학벌 계급 사회에서 한번 탈락하면 다시는 기회를 찾기가 힘들어진 곳이 바로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부터 경쟁은 치열하게 시작되고 학생들은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 타인의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한 학생들이 졸업 후 이 사회의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약자를 깔보고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자와 동시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이 리더들을 자꾸 키워내게 돼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몇 년 전 교육부 고위직에 있던 한 분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세상은 평등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더 불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은요, 실제로 일터나 직장에서 사장이나 윗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땅콩 회항 사건에서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19 한참인데도
의사들이 집단으로 농성을 하면서 진료를 거부했던 사건들은 제가 보기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들은 굉장한 모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오만과 이기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패배의식과 그 절망감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그 모멸감은 참 말할 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사회같이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런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해고와 같은 이런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경쟁 구도로 무한 경쟁의 경쟁 사회에 지금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으로 정말 불안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날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에 홀로 서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젊은 가장들의 경우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 가정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맛보면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신경이 곤두서고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내놓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리,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 등은 처절할 정도의 생존 투쟁이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체의 성격상 불평등 구조와 어느 정도의 실업률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업 정도를 5 내지 8% 정도를 보고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고착화 된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근데 이것을 개인의 책임, 무한 경쟁에서 이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이나 고통을 정부가 나서서 돌보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살 문제만 그렇죠. 이 사회 구조가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자살 문제를 한 개인의 자꾸 책임을 돌려가지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정신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사람을 2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할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걸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행복 추구권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요. 인간답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서 태어나 가지게 되는 근원적인 갈망이 탐욕으로 바뀌고 이기적인 형태를 취하면 다른 존재를 혐오하고 정오하며 편을 가르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자주 경멸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 사회는 탐욕 사회가 된다고 영국의 그 유명한 리처드 헬리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했던 것인데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세계에 군림하던 시대에 태어난 이 저자는 영국이 누리던 화려한 위세의 뒷면에 존재하던 극심한 불평등과 불로소득과 같은 사회적 모순에
원인 분석과 해결에 평생을 바친 위대한 경제 서사가인데요. 그런 주장하기를 한 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인 자산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 사회는 탐욕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고요. 따라서 종교는 이러한 이기적인 탐욕을 적당한 선에서 제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당시 영국의 성공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굉장히 비판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탐욕을, 우리의 탐욕을, 끝없는 경쟁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거기에서 나오는 탐욕을 적절히 종교가 제어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종교의 지평이 지금 어떤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종교로 70년대, 80년대 지내온 분들은 대체로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탐욕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기능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막 부추기는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다 부자 됩시다. 예, 어린아이들도 부자 되는 게 꿈이고 대학생들도 부자 되는 게 꿈이고 예, 이게 점점 우리의 내면의 의식을 사로잡으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삶의 가치는 뭐냐?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 다른 걸 다 희생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내면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죠. 예.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나의 동료로 보지는 게 아니라 경쟁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다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친구가 어디가 있어요. 다 경쟁의 대상이죠. 이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제가 성직자니까 기독교 성직자니까 이 말씀으로 제 말을 끝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가르침이고 종교를 떠나서 인류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자 사상에도 나와요. 똑같은 가르침.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으며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 한 말씀을 깊이 깨닫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고 생명의 활동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과 성자 독식의 세상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이러한 불안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성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 제일주의로 사회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경쟁에서 이기고 스펙을 쌓고 더 잘 일을 잘하는 그런 기능적인 인간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얘기는 인기가 있지만 이런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깊은 종교심 같은 것을 얘기하면 별로 인기를 끌지를 못하는 것도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가치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떤 학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새롭게 번역을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자세히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는 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불평등의 구조에 빠져가지고 세계가 지금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월 21일은 한국종교인연대 학교와 시민단체의 국회를 방문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한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자료집을 전달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연이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가 단면하고 있는 이 쓰라리고 아픈 현실을 극복해 나가도록 정부와의 적극 협력을 촉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오늘 이런 자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선한 힘들이 이 사회에 조금씩 영향을 행사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기관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저는 정말 이 주제 강의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예, 참 중요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우러났고 좀 더 우리 종교계가 또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이 일에 좀 앞장서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